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기준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급여 기준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종업원급여의 회계 처리와 공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근무하는 대가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를 말하며 종업원 본인뿐 아니라 피부양자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또한 종업원급여는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공식적인 제도나 합의에 따라 지급하거나 법률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의제 의무가 생기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종업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주식의 가치에 기초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가 아닌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 처리를 위해 이 기준서가 아니라 주식기준보상기준서를 적용합니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임금, 상여금, 유급휴가, 주택, 자동차 등 비화폐성 급여, 퇴직급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종업원급여 기준서는 회계 처리 목적상 이런 다양한 급여를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종업원급여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로 임금, 단기 유급 연차휴가,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설명할 해고급여는 단기 종업원급여 회계 처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기 종업원급여의 인식과 측정 원칙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지급이 예상되는 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채와 비용 혹은 자산의 원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 종업원급여의 인식 원칙이 단기 유급휴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의 회계 처리는 누적휴가와 비누적휴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적휴가는 미사용 휴가가 2월되어 차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대표적으로 연차휴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비누적휴가는 미사용 휴가가 2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퇴사 시에도 현금 수령 권리가 없는 휴가로 예를 들어 출산, 육아휴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누적 유급휴가는 단기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차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권리가 생기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급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채와 비용을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합니다. 반면 비누적 유급휴가는 단기에 근무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차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급여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때 관련 부채와 비용을 인식합니다. 유급휴가의 부채와 비용은 할인하지 않은 지급 예상금액으로 측정하는데 누적휴가의 경우 종업원이 퇴사할 때 미사용 휴가에 대한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즉 유급휴가가 가득되었는지에 따라 그 측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휴가가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에 사용이 예상되는 휴가에 대해서 부채와 비용을 인식합니다. 반면 휴가가 가득된 경우에는 휴가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미사용 휴가 전체에 대한 부채와 비용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범주인 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 후 의료급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지급하더라도 해고급여나 단기 종업원급여의 정의를 충족하는 급여는 퇴직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서에서는 회계 목적상 퇴직급여 제도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업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먼저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고 종업원은 기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된 금액을 향후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급여가 예상급여와 다르거나 기금의 투자 자산이 충분하지 못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급여가 예상급여와 다르거나 투자자산이 급여를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기업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 위험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의 의무가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 등 복잡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에서 부채와 비용 등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때 그 대가로 납부할 기여금으로 인식합니다. 비용과 부채의 측정 시 기여금이 기말 이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된다면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12개월을 초과하여 결제된다면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채무와 비용을 측정할 때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며 회계 처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사회적립자산을 별도로 적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립자산이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자산 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기업이 보험자와 맺은 적격 보험 계약을 말합니다. 기준서에서는 확정급여제도의 회계 처리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과소 또는 초과적립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의 현재 가치가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과소적립액, 반대의 경우는 초과적립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채무의 현재 가치는 보험수리적 기법인 예측단위 적립 방식을 사용하여 산정하며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무제표에 인식할 순확정급여부채 자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단계에서 초과적립액이 나온 경우 기준서에서 말하는 자산인식 상한 효과를 고려하여 순확정급여부채 자산금액을 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근무원가나 순이자 등 단기손익으로 인식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보험수리적 손익 등의 재측정 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단계별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 예측단위 적립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 단기근무원가나 과거근무원가도 측정합니다. 예측단위 적립 방식은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매 근무기간마다 급여를 받을 권리, 즉 급여 수급건이 한 단위씩 발생한다고 보며 각 수급건 단위를 별도로 측정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년 초에 입사한 직원이 있고 이 직원의 예상 퇴직 시기는 입사일로부터 5년 후인 06년 초이며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종임금의 10%를 근속연수만큼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예상 퇴직 시점에 최종임금 10%의 5개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상급여를 기대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해 줍니다. 이 직원이 1년씩 근무를 할 때마다 최종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건이 1개씩 발생하며 현재 기말 시점까지는 3년을 근속하였으므로 총 3개년치의 급여 수급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급여 수급건 금액은 예상 퇴직일 시점의 가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기말 시점까지 할인을 해야 하며 이 금액이 바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과거에서 단기까지 누적된 급여의 현재 가치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단기 기속분을 단기근무원가라고 합니다. 예측단위 적립 방식에 따라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합니다. 이는 퇴직급여가 미래에 지급되는 특성상 추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가정을 말합니다. 앞서 본 예시에서는 예상 퇴직 시기, 즉 지급 시기가 언제일지, 최종 임금은 얼마가 될지,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지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수리적 가정은 예상 퇴직 시기의 경우 사망률, 퇴직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종 임금은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할인율도 확정 기여제도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량 회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사망률, 퇴직률 등 종업원의 미래 특성에 대한 가정은 인구 통계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은 재무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순확정급여 자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한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자산인식 상한이란 초과 적립액을 기업이 환급받거나 미래에 기업이 납부할 기여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 적립액 100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현재 가치가 80인 경우 자산인식 상한은 80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20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과소적립액이 나온 경우는 이 금액이 곧 순확정급여 부채가 됩니다. 반면 초과적립액이 나온 경우는 자산인식 상한이 있다면 이를 한도로 순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서는 초과적립액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자산인식 상한 효과를 뺀 나머지를 순확정급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인식 상한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로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순이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근무원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 가치이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없는 경우 기초에 결정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가 개정, 축소되는 경우에 생기는 채무의 현재 가치 변동을 말합니다. 정산손익은 확정급여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이 확정급여 제도에서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의 현재 가치와 정산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재무제표에 인식될 것입니다. 순이자는 확정급여 채무, 사회적립자산,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현재 가치 증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비용,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이 또한 기초에 결정된 할인율과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측정 시 사용된 할인율로 사회적립자산,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순이자 산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 요소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재측정 요소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생기는 보험수리적 손익과 이자 수익을 제외한 사회적립자산의 수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변동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기말까지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재측정 요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때 급여의 지급이나 사회적립자산으로 기여금이 납부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재측정 요소를 결정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기말 시점에 초과 적립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인식 상한을 고려하여 기말 시점의 순확정급여 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손익을 결정하는 단계로 확정급여 채무는 근무원가와 현재가치 증가분인 이자 비용의 인식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였고 사회적립자산은 현재가치 증가분인 이자 수익의 인식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기초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 금액에서 단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가감한 후에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과 기말의 확정급여 채무 및 사회적립자산 금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바로 재측정 요소에 해당합니다. 먼저 확정급여 채무를 살펴보면 단기손익을 가산한 후의 금액과 기말 확정급여 채무 금액 간의 차이가 보험수리적 손익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이 기초와 기말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회적립자산은 사회적립자산의 수익, 즉 공정가치 변동분과 인식된 이자 수익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재측정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인식 상한 효과는 자산인식 상한 효과의 변동분 중 순이자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변동금액이 재측정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말의 자산인식 상한 효과가 새로 발생하였으므로 전체 금액이 재측정 요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재측정 요소까지 인식하게 되면 확정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는 확정급여 제도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동일한 제도의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은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총액 인식이 원칙이지만 사회적립자산이 퇴직급여 지급에만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순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도 A의 순부채와 제도 B의 순자산과 같이 서로 다른 제도의 순부채와 순자산은 상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부분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제1002로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표시합니다.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각 항목이 중요하다면 각각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공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것으로 제공되는 급여의 성격,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기초에서 기말잔액으로 조정한 내용을 확정급여 채무, 사회적립자산, 자산인식 상한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합니다. 사회적립자산의 경우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해서도 공시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또는 확정급여 채무의 만기 구성에 대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장에서 해고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급여는 해고의 대가로 제공하는 급여로서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이나 종업원이 기업에서 제안하는 해고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의 결과로서 발생합니다. 해고급여는 종업원의 근무가 아닌 해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래 근무 용역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해고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개월 후 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종업원을 해고하기로 한 경우 공장 폐쇄 시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3,000원, 폐쇄 전 퇴사하는 종업원에게는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근무 용역과 관련이 없는 1,000원이 해고급여이며 2,000원은 미래근무를 조건으로 하므로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해고급여는 기업이 제안을 철회할 수 없을 때와 제1037호 충당부채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의 부채와 비용을 인식합니다. 부채와 비용을 측정할 때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가시키는 형태라면 측정 시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모두 결제되는 경우는 단기 종업원급여 규정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규정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는 앞의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를 말하며 장기 근속 휴가 등의 유급휴가, 장기 근속급여, 장기 장애급여 등을 말합니다.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의 인식 및 측정은 확정급여 제도의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의 인식 및 측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측정 시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나 그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에 비하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의 측정 시 발생하는 근무원가, 순이자, 재측정 요소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재측정 요소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이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